며느리가 제 앞에서 국그릇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시골 촌티 나는 음식 창피해서 못 먹겠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한 식당의 문을 닫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말이죠. 그리고 1년 후 그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부산 범일동 골목 끝자락에서 가장 먼저 불이 켜지는 곳은 삼복식당이었습니다.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는 이 작은 한식당은 동네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지켜온 지 벌써 20해가 넘었죠. 주인 장미숙은 오늘도 어김없이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무릎이 또. 미숙은 작은 신음을 내뱉으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커다란 솥에 사고를 넣고 물을 붓는 일부터 시작이었죠. 이 국물 하나만큼은 절대 대충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이 맛이 진짜 옛날 맛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끓기 시작한 국물에서 하얀 거품이 올라오면 정성스럽게 걷어내면서 미숙은 오늘 하루도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미숙의 하루는 반복이었습니다. 국물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고 부침개 반죽을 젓는 일. 하지만 그 반복 속에는 20년 넘게 쌓인 노하우와 정성이 담겨 있었죠.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김치는 직접 담근 것이고 된장찌개의 된장 역시 시골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배추김치 한 포기 한 포기를 직접 절이고 양념하는 일부터 무말랭이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정성. 그것이 미숙만의 경쟁력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밑반찬 준비가 시작됩니다. 콩나물을 데치고 시금치를 무치고 도라지를 양념하는 일까지. 손님들이 여기 반찬이 진짜 맛있어라고 말할 때면 미숙은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반찬을 사다 놓는 다른 식당들과는 달리 이곳만큼은 모든 걸 직접 만들고 있었거든요. 비록 손이 더 많이 가고 새벽잠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컸습니다. 오전 6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는 시장 상인들, 막차를 놓친 술꾼들, 출근 전 든든히 한 끼 때우려는 직장인들까지. 미숙은 이들 모두의 얼굴과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 사장은 곰탕에 밥 적게, 박 기사는 김치찌개에 라면사리 추가, 정할머니는 된장찌개에 두부 많이. 이런 세세한 취향까지 모두 머릿속에 들어 있었죠. 사장님, 오늘도 곰탕 한 그릇. 네, 금방 나갑니다. 오늘은 파 많이 넣어드릴게요. 아, 사장님이 제일 잘 아시네. 어제 회식했는데 속이 좀 쓰리거든요. 그럼 국물 진하게 해서 드려야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런 대화가 미숙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습니다. 손님들과 나누는 정겨운 농담,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인사말들. 그것들이 모여서 이 작은 식당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죠.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며 마음을 나누는 쉼터 같은 곳 말입니다. 이 국물 맛 하나로 내 자식 공부 다 시켰지. 미숙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마음이 절반, 아쉬운 마음이 절반이었죠. 아들 상훈이 어릴 때부터 이 식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숙제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과외비를, 대학교 때는 등록금을 모두 여기서 나온 돈으로 감당했으니까요. 때로는 재료비가 부족해서 미숙 자신이 끼니를 거른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들만큼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고 오전 10시쯤 되면 잠시 한숨 돌릴 틈이 생깁니다. 미숙은 그때 잠깐씩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끄떡없었는데 60이 넘어가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원에 갈 시간도 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는 순간 하루 매출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은 정말 바빠집니다. 좁은 공간 안에 테이블 6개가 전부였지만 회전율이 빨라서 하루에 100명 넘는 손님들이 다녀갔습니다. 미숙은 혼자서 주문을 받고 요리하고 서빙까지 해냈습니다. 주방에서 홀로 뛰어다니며 국자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손님들이 사장님 혼자 어떻게 다 하세요? 라고 물어보곤 했죠.
오랫동안 하다 보니 손에 익었어요. 하하. 미숙은 이렇게 웃어넘겼지만 사실은 가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무거운 솥을 들어 올릴 때나 하루 종일 서서 일할 때면 온몸이 비명을 질렀거든요. 그래도 견뎌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였고 이 식당을 믿고 찾아주는 손님들을 위해서였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몸이 정말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뻣뻣했고 무릎 관절이 자주 쑤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더욱 심해져서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죠. 그래도 다행인 건 아들 상훈이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으니 미숙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채영. 35살의 그녀는 세련된 외모와 도시적인 감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상훈이 데려왔을 때부터 미숙은 압도당했죠. 명품 핸드백을 들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는 그녀를 보면 자신의 거칠어진 손과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가 부끄러워졌거든요. 며느리의 하얀 손과 자신의 굳은 살 뺀 손을 비교하며 미숙은 괜한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채영이 식당에 올 때마다 미숙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앞치마를 더 조여매고 손을 여러 번 씻고 말투도 어색하게 높아졌죠. 며느리 앞에서는 왠지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잘 키워냈다는 자부심도 있었지만 동시에 교육받은 도시 여성인 며느리 앞에서는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님 항상 고생 많으세요. 채영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말끝마다 존댓말을 써가며 예의를 다했지만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죠. 미숙은 그런 기분이 드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예의를 다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나면 미숙의 진짜 일과가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하고 내일 쓸 재료들을 준비하고 바닥을 깨끗이 닦는 일까지. 이때가 되면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차분해졌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무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말이죠. 하루의 매출을 계산하며 내일 장볼 재료들을 메모하는 시간. 그런 소소한 일상이 미숙에게는 소중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골목 끝에서 자신의 식당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20년 넘는 세월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여야 했지만 그것이 미숙의 삶이었고 또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오전 11시 반쯤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미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곰탕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와 부침개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장님, 곰탕 2그릇하고 부추전 하나요. 네, 금방 나갑니다. 미숙은 국자로 뜨거운 국물을 떠서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하얀 국물 위에 파를 송송 썰어 올리고 밥을 따로 담아서 손님상에 올렸죠. 이런 일상적인 풍경이 미숙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맛있겠다 하는 감탄사를 들을 때마다 하루의 피로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12시 정각 식당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며느리 채영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여성 한 명이 함께 있었는데 역시나 세련된 차림새였습니다. 채영은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동료랑 같이 왔어요. 미숙은 급히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서 앉으세요. 뭘 드실래요? 채영과 동료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은 왠지 모르게 긴장됐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동료를 데려온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혹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면 어쩌나 싶어서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습니다. 국물 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반찬도 신선한 것들로 골라서 준비했죠. 곰탕 2그릇 주세요. 채영이 주문했습니다. 미숙은 정성스럽게 국물을 끓여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평소보다 고명도 더 많이 올리고 밥도 정갈하게 담아서 내놨죠. 그런데 음식을 받은 채영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료와 뭔가 속삭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곰탕 국물 좀 상했나 봐요. 그 말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서 이쪽을 바라봤죠. 미숙은 당황해서 다가갔습니다. 뭐라고요? 상했다고요?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평소랑 달라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채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손님들이 듣기에 충분할 만큼 말이죠. 미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인데 상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억울했거든요. 채영아, 내가 새벽부터 끓인 국물인데 확인해 볼게.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맛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늘이 더 진하고 고소한 맛이 났죠. 하지만 채영은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채영은 동료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다른 데 가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채영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식탁 위 국그릇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바닥에 내던졌죠. 쨍그랑. 사기 그릇이 산산조각 나면서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사기 파편들과 붉은 고춧가루가 섞인 국물. 그 광경을 본 식당 안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손님이 불만을 표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그릇을 던지는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 손님이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충격을 배가시켰죠. 시골 촌티 나는 음식 창피해서 못 먹겠어요. 채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식당 안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죠. 이런 데서 어떻게 사람을 대접해요? 정말 민망하네요. 그 말은 칼처럼 미숙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시골 촌티 나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특히 아팠습니다. 미숙이 평생 자부심을 갖고 만들어온 음식을 새벽부터 정성을 다해 끓인 국물을 그렇게 부르다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평소 단골 손님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채영아.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채영은 이미 핸드백을 들고 일어서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정말 미안해,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식당을 나서려 했죠. 잠깐 채영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미숙이 급히 따라가려 했지만 채영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동료와 함께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미숙은 멍하니 바라봤죠. 식당으로 돌아온 미숙은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죠.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빗자루를 가져와서 조각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참아야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숙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거든요. 20년 넘게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면서 미숙의 마음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자 미숙은 혼자 남은 식당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채영이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불만이 있었다면 따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 동료 앞에서 다른 손님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준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미숙은 주방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죠. 시골 촌티 나는 음식 창피해서 못 먹겠어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파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자부심을 갖고 운영해온 식당이었지만 이제는 계속할 힘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미숙은 그날부터 식당 문을 닫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미숙은 여전히 며느리가 던진 국그릇 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서 잠을 이루기 힘들었죠. 결국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삼복식당의 간판을 내리기로 한 것입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식당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여기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 밥을 먹어요? 김 사장은 아쉬워하며 말했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마지막 영업일,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준 손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니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죠. 이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입니다. 식당 간판을 내린 미숙은 이제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대청소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방마다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아들 상훈이 어렸을 때 상장들, 추억이 담긴 소품들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죠. 안방 구석에 있는 오래된 장롱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맨 위쪽 선반에 먼지가 잔뜩 쌓인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언제 거기에 놓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려놨죠.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래된 오동나무로 만든 것 같았는데 표면이 많이 낡아 있었어요. 뚜껑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과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 있었죠. 먼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한문으로 쓰인 오래된 문서들이었는데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것 같은 서류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토지 대장이라고 쓰여 있는 문서였죠. 이게 뭐지? 미숙은 안경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창원시동 300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소유자 이름을 보니 외할아버지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숙아, 장롱 위쪽에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 잘 챙겨더라고 하셨던 말이. 그때는 식당 일에 바빠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겨 있을 때라 이런 일들은 뒷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그 서류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작은 금괴 3개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제법 무거웠어요. 금괴에는 오래된 각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것 같았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도 이런 귀중품들을 지켜온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걸 왜 잊고 살았을까? 미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겨준 재산이었는데도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당 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미숙은 서류들을 들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토지 대장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담당 공무원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컴퓨터로 뭔가를 찾아봤습니다. 어머니, 이 땅 말이에요. 젊은 공무원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곧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미숙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토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 그 지역 땅값이 엄청 오르고 있거든요. 상업지구로 개발된다고 해서 보상금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창원시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그 지역이 대규모 상업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이미 주변 땅들은 개발업체에서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정확한 보상금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최근 거래 사례를 보면 평당 몇 천만 원씩 하던데요. 공무원의 말에 미숙은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300평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평당 3천만 원이라고 쳐도 90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평당 5천만 원이면 150억이 되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미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절망에 빠져있던 차에 이런 횡재가 생기다니. 마치 드라마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일주일만 일찍 발견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 채영이 그릇을 던지며 모욕을 줬을 때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맞섰을까요? 며칠 뒤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어요. 토지보상금만 해도 수십억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금괴까지 합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되는 것이었죠. 미숙은 손에 쥔 감정평가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채영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이 떠올랐어요. 시골 촌티 나는 음식이라며 모욕했던 그 순간, 동료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던 그 기억들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 말이죠. 단순히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의 굴욕감과 분노가 되살아나면서 미숙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으로 며느리의 세상에서 그녀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준 예상 보상금은 정말 놀라운 금액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건네준 서류에는 토지보상금 예상액 14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숙은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1,000만 원도 한꺼번에 가져본 적 없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00억이 넘는 돈의 주인이 되다니. 손에 쥔 종이를 바라보며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어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 채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거든요. 시골 촌티 나는 음식 창피해서 못 먹겠어요.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미숙의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얼마나 얕잡아봤는지 그동안 받았던 모욕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벽지, 곰팡이가 핀 모서리들. 이 모든 게 며느리 눈에는 초라하고 촌스럽게 보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초라한 집의 주인이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미숙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많아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 채영 같은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쉽게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기준이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단순히 편안하게 살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더 큰 일을 벌일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한 가지 욕망이 선명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세상에서 그녀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채영은 도시에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명품을 좋아하고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고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그런 타입이었죠. 그렇다면 미숙도 그런 세계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며느리가 평생 고개를 들어 올려다봐야 하는 위치에 서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여야 했습니다.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미숙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 복지시설 운영, 장학재단 설립 등등. 부자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운영이었죠. 이거야. 미숙은 무릎을 쳤습니다. 노인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딱 맞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을 돌봤던 경험도 있고 노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니라 최고급 시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부유한 노인들이 다투어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곳 말이죠. 며느리 채영 같은 사람들이 우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유명한 건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 젊은 건축사가 맞아주었어요. 처음에는 미숙의 차림새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이 구체적인 계획과 투자 규모를 말하자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실버타운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최고급으로요. 미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100억 정도 투자할 생각입니다. 미숙이 담담하게 말하자 건축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르신, 그 정도 규모면 정말 대단한 시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미숙은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노인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문화센터와 의료시설, 레스토랑까지 갖춘 종합복지시설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품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생 식당 해온 손이지만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법은 알아요. 그걸로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집을 지을 겁니다. 미숙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적도 있었죠. 이 일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 말이에요. 건축사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네요. 요즘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회공헌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에는 선한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느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거든요.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미숙은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설계부터 인테리어, 프로그램 구성까지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았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고 해외 우수 사례들을 연구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특히 식당 운영 경험을 살려서 급식시설에는 각별히 신경을 썼어요. 음식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최고급 재료와 전문 요리사 채용을 고집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며느리 채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과연 시골 촌티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식당 사장이 100억 투자에 실버타운 건설이라는 기사가 나가자 미숙은 처음으로 유명인이 된 기분을 맛봤어요. 인터뷰 요청도 들어오고 사회공헌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미숙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아무리 세련되고 교육받은 도시 여성이라고 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존경해야 할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 상훈에게서 온 급한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많이 다급했습니다. 5챕터 상훈의 몰락. 엄마 나야. 상훈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실버타운 공사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왜? 무슨 일이야? 미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큰일 났어. 정말 큰일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하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뭔 일인데? 차근차근 말해봐.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회사 동료들이 아파트 분양권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맛을 보자 점점 더 큰 투자를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미숙의 목소리도 점점 긴장되고 있었어요. 상훈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다 날렸어, 엄마. 전세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프로젝트가 엎어졌어. 이제 빚만 남았어. 미숙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데? 15억. 아니,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20억이 될 것 같아. 상훈의 대답에 미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떻게 그런 큰 빚을 질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상훈아, 어떻게 그런 일이? 회사는? 월급은? 미숙이 다급하게 물어봤지만 상훈의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알게 됐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권고사직 당했어. 이제 수입도 없어. 그때까지 미숙은 아들이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직장도 잃고 거액의 빚까지 지게 된 것이었어요. 어머니로서 아들이 걱정되는 마음이 컸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미리 상의하지 않았는지 말이죠. 엄마, 그냥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돼? 상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자신도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염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를 하고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저하지 않고 도왔을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실버타운 프로젝트에 이미 큰 돈을 투자했고 무엇보다 며느리와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 아내는? 같이 책임져야지.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훈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그 인간은 벌써 친정 갔다. 나 혼자야. 상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빚 소식 듣자마자 바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 그리고는 짐 싸서 나가버렸어. 미숙은 며느리 채영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습니다. 평소에 세련되고 똑똑해 보였지만 정작 어려울 때는 가장 먼저 도망친 것이었어요.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고 힘들 때는 외면하는 그런 인간이었던 거죠. 그래도 법적으로는 부부잖아. 빚도 같이 져야 하는 거 아니야? 미숙이 물어봤지만 상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영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다 내 이름으로 했거든. 그래서 채영이는 책임이 없대. 미숙은 며느리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결혼해서도 재산을 철저히 분리해놓고 위험한 일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이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했던 것처럼 말이죠. 엄마,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상훈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감도 컸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실버타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고 무엇보다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 채영이 식당에서 국그릇을 던지며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시골 촌티 나는 음식이라며 모욕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어려우니까 바로 도망친 모습. 이런 사람을 다시 내 삶에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상훈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달리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엉성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죠. 엄마, 제발 도와줘. 다른 방법이 없어. 상훈은 미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0억이라는 빚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었거든요. 빚쟁이들은 매일 전화를 했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계산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아들을 도와준다면 며느리도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그 모욕적인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었거든요. 상훈아,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하지만 미숙은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아들에게 며느리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채영이는 정말 돌아올 생각이 없어? 미숙이 물어봤을 때 상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연락도 안 받아. 완전히 인연을 끊으려는 것 같아. 이혼 서류도 보내왔어. 미숙은 며느리의 냉정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어려울 때는 이렇게 차갑게 등을 돌리다니. 역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채영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내 삶에 끌어들이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쌓아온 계획들, 실버타운 프로젝트,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꿈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미숙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들이 안쓰럽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 같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 컸습니다. 아들 상훈에게 등을 돌린 후 미숙은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느리 채영이 보여준 냉정함과 이기심이 오히려 미숙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실버타운 최종 설계안을 확인하는 날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표정에서 단호함과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저 실버타운을 하나 짓고 싶어요. 미숙은 건축사 사무실 문을 열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건축사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정중하게 맞아주었어요. 이미 몇 차례 만나면서 미숙의 진정성과 투자 규모를 확인했거든요. 어르신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요? 건축사가 설계도를 펼치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내 최고 수준의 실버타운이 될 것 같은데요. 미숙은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웅장한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2층에는 의료시설과 물리치료실, 3층부터는 개별 거주공간과 공동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옥상에는 정원과 휴게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평생 식당 해온 손이지만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법은 알아요. 그걸로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집을 지을 겁니다. 미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시설이 완성되면 지역 최고의 복지시설이 될 것이고 자신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그렇게 되면 며느리 채영 같은 사람들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미숙은 놀라운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매일 현장을 돌아보며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자재 하나하나까지 직접 확인했어요. 건설업체 사장도 이런 꼼꼼한 건축주는 처음 봅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주방과 식당 시설에는 각별한 관심을 쏟았어요. 음식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최고급 조리기구와 식재료 보관시설을 고집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평생 음식을 만들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정말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주방시설은 호텔급이네요.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일반 실버타운과는 차원이 다르겠는데요. 미숙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대충 해드릴 수는 없죠.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해야죠. 설계부터 인테리어, 프로그램 구성까지 미숙은 하나도 대충 넘기지 않았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조언을 구했고 해외 우수 실버타운 사례들도 연구했어요. 노인 복지에 대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관련 서적들을 수십 권이나 읽었습니다. 몇 달 후 실버타운의 외관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였습니다. 지역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전 식당 사장이 100억 투자에 최고급 실버타운 건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숙은 당당하게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노인분들이 단순히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음식, 의료, 문화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미숙은 처음으로 유명인이 된 기분을 맛봤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사회공헌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격려 방문을 오기도 했죠. 미숙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지역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장님의 칭찬을 들으며 미숙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예전 식당을 운영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채영의 옛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였어요. 그 사람이 미숙을 알아보고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유명한 실버타운 사장님이시군요.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순간 미숙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채영이 시골 촌티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된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하니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실버타운 건설이 막바지에 이르자 입주 신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시설과 서비스 소문이 나면서 부유한 노인들이 다투어 문의를 해왔어요. 특히 의료진과 급식시설에 대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여기는 단순한 실버타운이 아니라 종합복지 리조트 수준이네요. 입주 상담을 온 한 어르신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미숙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틀어졌지만 대신 더 큰 보람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개관을 한 달 앞두고 미숙은 시설 이름을 정해야 했습니다. 여러 후보 중에서 늘 해온 실버타운을 선택했어요. 늘 해온 대로 정성과 사랑으로라는 의미였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돌봤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보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 다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을 며느리 채영이 보게 될 날을 상상하며 은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시골 촌티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개관식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아들 상훈이었습니다. 늘 해온 실버타운 개관식 날이 밝았습니다.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웅장한 15층 건물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미숙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개관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입주 예정인 어르신들까지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사장님, 정말 멋진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비서로 채용한 김미영이 일정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미숙은 이제 사장님이라는 호칭에도 익숙해졌어요. 예전 식당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지위와 존경을 받고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리본을 자르는 순간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와 축하 인사들. 미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며느리가 던진 국그릇에서 시작된 분노와 상처가 이런 큰 성취로 바뀐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미숙 이사장님의 숭고한 정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축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셔서 우리 지역 복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숙은 단상에 올라서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평생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돌봐왔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에 참석자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입구 쪽에서 어수선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돌려보니 초라한 양복 차림의 한 사내가 서성이고 있었어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상훈이었죠. 상훈은 예전의 깔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겨진 양복에 며칠 깎지 않은 수염, 초췌한 얼굴. 빚에 쫓기며 지낸 몇 달의 시간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개관식의 화려함과 대비되어 더욱 처량해 보였습니다. 상훈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미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를 막아섰어요. 죄송합니다. 초대장이 있으신가요? 저기 계신 분이 제 어머니인데.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경비원들은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초라한 행색 때문에 개관식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였거든요. 미숙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과거의 그림자가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까지 상훈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숙과 마주쳤을 때 상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나 여기서 일할 수 없을까? 상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청소든 뭐든 상관없어. 제발 기회를 줘. 미숙은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자신이 어려울 때는 도움을 거절하더니 이제 와서 구걸하듯 매달리는 모습이 한심했거든요. 상훈아,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내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지. 그때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 채영이었어요.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예전만큼 고급스럽지는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짝퉁인 것 같았고 화장도 어딘지 어설펐어요. 어머니, 저희 한 번만 도와주세요. 채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절박한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채영을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변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친정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결국 상훈 없이는 혼자 살기 힘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머니, 저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격리든 사무직이든 뭐든 할게요. 채영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차가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간절함과 절망이 묻어났어요. 미숙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시골 촌티라고 무시하며 국그릇을 던졌던 그 여자가 이제는 구걸하듯 매달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권력과 돈의 힘을 똑똑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채영아.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여기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숙의 목소리에서 냉기가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식당에서 국그릇을 던지며 촌티 난다고 했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주변 직원들이 시선을 돌렸지만 미숙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모욕감을 이제야 표출할 수 있게 된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미쳤었어요. 채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긴 너희가 발 디딜 곳이 아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내 시설에서 일하고 싶으면 자격을 갖춰와. 상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해도 거절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들 타령이야. 채영은 이를 악물며 돌아섰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성격이 순간적으로 되살아났어요. 좋아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협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상우는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눈빛으로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발 돌아가.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 상훈과 채영이 초라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만족감도 컸어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구걸하게 만든 것이 짜릿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저녁 미숙은 실버타운 옥상 정원에 올라가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휘황찬란한 도시의 불빛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이제 자신도 이 도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던진 국그릇에서 시작된 여행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테니까요. 8챕터 닫힌 문 열린 세상. 개관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자 느레온 실버타운은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입주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전국 각지에서 견학을 오는 복지 관계자들도 늘어났어요. 미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도 견학단이 3팀 왔습니다. 김미영이 일정표를 들고 보고했습니다. 미숙은 이제 이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시골 촌티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실버타운 내부는 항상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입주하신 어르신들은 고급스러운 시설과 정성스러운 서비스에 만족해 하셨어요. 특히 미숙이 직접 관리하는 급식 서비스는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메뉴는 뭔가요? 입주하신 박할머니가 웃으며 물어봤습니다. 미숙은 환한 미소로 답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끓인 곰탕이에요. 옛날 식당에서 하던 그 맛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맛있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미숙은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어느새 이것이 자신의 진짜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들을 돌보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정원에서는 어르신들이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화분에 물을 주고 누군가는 벤치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계셨죠. 이런 평화로운 풍경을 보면서 미숙은 자신이 만든 이 공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숙 이사장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시설 관리를 맡은 이 과장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촬영 나왔는데 준비하시겠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웠어요.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전 식당 사장에서 사회공헌 아이콘으로라는 제목의 특집 프로그램도 방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미숙은 당당하게 자신의 철학을 말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미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위축되고 소심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사회지도층 인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미숙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부산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그 어딘가에는 아들 상훈과 며느리 채영이 여전히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들은 소식으로는 상훈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기업 과장에서 편의점 직원으로 전락한 것이죠. 채영도 마찬가지로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미숙은 그들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채영이 받는 고통을 상상하면 속이 시원했어요. 그날 저녁 실버타운 정원에는 미숙이 돌보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산책을 나오신 분들이 벤치에 앉아서 옛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미숙도 그분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이런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입주하신 최할아버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미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어르신들과 함께 있으니까 행복해요. 이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자신을 버렸지만 여기서 만난 어르신들은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주셨거든요. 매일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손에서 나는 냄새가 참 좋아요. 박할머니가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자신의 손을 보며 역겨워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손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사람 사는 냄새네요. 미숙은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주름이 진 이 손이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혼자 실버타운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에서 자신이 만든 이 건물도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문득 며느리 채영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구걸하던 그 모습. 미숙은 더 이상 분노나 복수심을 느끼지 않았어요. 대신 연민 같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자신에게는 더 이상 며느리의 모욕도 아들의 빚 독촉도 없었습니다. 대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어요. 혈연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말입니다. 미숙은 실버타운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장미숙 이사장 공로비라는 동판이 붙어 있었어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서다니. 미숙은 감개무량했습니다. 며느리가 시골 촌티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문은 단단히 잠겼지만 세상은 더 넓게 열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모욕을 딛고 일어선 새로운 삶. 복수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완성된 이야기. 미숙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내 손에서 나는 냄새. 이제는 정말 사람 사는 냄새네. 미숙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나눌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미숙의 새로운 인생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